네, 안녕하세요. 경기청년관 라운드테이블 지급여기 공론장 2회 1부 진행을 맡은 김다솜입니다. 네, 저는 현재 다원예술극의 공연 연출을 하고 있고 오늘 오신 패널분들과 같이 지원 사업들을 수행하기도 하고 자립에 힘쓰고 있는 중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대의 공연 예술인들이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자립을 향해 가시는지 그리고 또 어떤 사업들을 수행하고 있는지 의문이 생겨서 이러한 자리에 이제 패널분들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오늘 두 분 패널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전통악기를 기반으로 현대적이고 실험적인 음악을 추구하는 창작자이자 연주자 백다솜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극단 가로수 대표 전승환이라고 합니다. 저는 주로 뮤지컬, 연극, 마당극에서 배우로서 활동을 하다가요. 이제 극단을 차린 지 3년, 4년 정도 되었고 현재는 이제 공연 제작, 연출, 작품도 쓰고 있고요. 여러 방면에서 공부하고 준비 중인 청년 예술가입니다. 네, 두 분 다 너무나 여러 방면에서 활동을 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특히 또 백 교수님은 저랑 이름이 똑같기 때문에 여러분들 되게 혼동하지 마시고 잘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오늘 소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제 현재 무대에서 활동하시고 있는 분들이라서 오늘 이제 초대를 드렸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바로 좀 본론으로 들어가 보면 가장 궁금해하실 사항이신 것 같아요.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예술인 분들이 과연 그 예술인들에게 그 자립이 뭘까? 그러니까 어떤 의미일까? 이런 걸 좀 여쭤보고 싶어요. 내가 어떤 방향으로 자립을 향해 갈 수 있을까? 아니면 이런 자립으로 내가 좀 방향을 둬야 할까? 여러 가지 의문이 많으실 것 같은데 현재 그 활동하시는 선생님들께서는 어떤 의견이 있으신지 백대선님 먼저 말씀해 주시겠어요? 자립이라는 말 자체가 남한테 속하거나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이제 선다는 뜻이잖아요. 이것처럼 제가 생각하는 자립은 이제 본인들이 자기가 이제 생각하고 하고 싶은 본인들만의 이제 작업을 스스로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 같은 경우도 여태까지 그냥 대금 연주자로서 다른 사람의 이제 작품에 이제 연주를 하고 그런 활동을 많이 해오다가 어느 순간 이제 제가 저희 이야기를 제 스스로 한번 만들어 보고자 해가지고 이제 천천히 준비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전승환 선생님께서도 저는 자립은요, 내일을 걱정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도 계속 작품 활동을 하면서 항상 이 작품 활동을 내년에도 내가 할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이 항상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여러 방면에서 지금 도전하고 있는 이유가 자립을 위해서 여러 방면에서 도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립이라는 거는 내년, 내 다음을 걱정하지 않고 현재 작품 활동에 충실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저는 자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가장 좋은 점은 제가 스타가 되는 게 가장 좋지만 네, 사실은 그런 쪽보다는 저는 그래서 여러 방면 제가 연기학원을 운영하면서 제자도 양성을 하고 있고요. 또 이번에는 제가 영상 쪽으로도 많이 공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 방면 제 분야에서 넓혀가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립을 위해서요. 역시 배우를 전공하셔서 그런지 말씀 굉장히 시적이세요. 아닙니다. 네, 두 분 다 어떻게 보면 자립은 누구에게 속해 있지 않고 또 내일을 걱정하지 않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저는 그렇게 지금 말씀이 드는 것 같아요. 이게 자립이 금전적으로도 물론 경제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내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느냐,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느냐도 자립에 굉장히 많이 그런 영향을 끼치게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여러 문화재단이나 기관에서 청년 예술인들의 자립 활동을 굉장히 장려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 두 분 선생님께서도 그 2019년 그 청년 예술인 자립 지원금을 이제 받으셨고, 저도 받았죠. 저도 받아서 이제 굉장히 이제 꼭 필요한 순간에 잘 활용을 했는데, 두 분께서도 이런 경험이 굉장히 많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여러 이제 지원 사업들을 이제 많이 받으셨고,
특히 이제 그러면 이 청년예술인 자립지원금 이번에 이제 했던 거는 약간 시드머니 같은 개념의 자립지원금이었는데 이런 지원금을 보통 어떤 부분에서 활용을 하셨는지 그래서 이 시드머니를 가지고 어떤 결과물을 내가 만들어냈는지 혹은 결과물이 없었다면 어떤 것에 좀 내가 준비와 예비를 가질 수 있었다 이런 좀 사례들을 좀 들어보고 싶어요. 선생님 먼저.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극단에서 만들었던 작품을 기존에 있는 작품을요 조금 더 보완하고 업그레이드 시키는 데 자립준비금을 사용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작품을 조금 더 보완함으로써 뭐 청춘마이크라든가 다른 지원 사업들도 조금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었고요. 이곳저곳에서 초청도 많이 해주셔서 네, 감사하게도 자립준비금을 잘 사용하였습니다. 저같이 뭐 기존에 있는 작품을 보완하거나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게끔 사용하는 방법도 있지만 뭐 새롭게 시작하는 거 도전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는 좋은 지원 사업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이제 기존 공연을 업그레이드 하신 거면 어떤 부분을 좀 그렇게 도움을 받으셨을지? 제가 처음 기존에 있는 작품이 찾아가는 문화를 예술활동이라고 해서 너무 급하게 저예산으로 급하게 만든 작품이었어요. 근데 그거를 조금 인원도 많이 늘릴 수 있었고 부족했던 무대 장치들도 조금 더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극장화를 시켜가지고 이제 극장에서 공연도 했었고 뭐 버스킹으로도 많이 공연했었고요. 네, 그렇게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 훨씬 좀 그 영역이 좀 네, 넓어진 스케일 거네요. 자체가 조금 커졌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그럼 선생님께서는 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해주신 뭐 새로운 거를 이제 도전을 해보는 케이스로 저는 그렇게 사용을 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여태까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대금 연주자로 활동을 하다가 이번 작년 그 청년 예술인 자립 지원금을 받으면서 이제 제 음악을 만들게 됐어요. 그 지원금으로 뭐 장비를 구입한다던가 프로그램을 구입한다던가 이런 데 사용을 해가지고 음악을 만드는데 제작하는데 네, 엄청난 도움이 되었습니다. 네. 확실히 그 1인 연주자와 극단의 운영자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이제 사용을 굉장히 다양한 곳으로 사용을 하셨고 결과적으로는 더 좋은 쪽으로 이제 이게 활용이 되신 거죠. 그러면 이런 지원 사업들이 지금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 혹시 내가 지금 활동하는 예술인으로서 이런 지원 사업 조금 있으면 좋겠다 라던가 아니면 기존의 지원 사업에서 요거 조금만 추가되면 좋겠다 라던가 뭐 좀 여러 가지 제안들이 좀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나 혼자 조금 이렇게 바랬다 이런 게 좀 있으실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러시군요. 저는 나라의 혜택을 잘 그러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만족을 하지만 네. 굳이 뽑자면 정산 부분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합법을 해본 적이 없던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어려워서 조금 쉬웠으면 하는 바람이 개인적으로 저만 그런 것도 아니더라고요. 주위 분들도 다들 이제 예술 활동을 하시다 보니까 문서에 좀 취약하시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사실 재단에서도 이런 문서 활용법, 정산법 이런 걸 많이 이제 알려주시고 오픈을 하시는데도 실상 가서 이거 듣는 분이 또 많이 없는 것 같아서 좀 아쉽기도 해요. 그래서 뭐 저희가 바라는 건 좀 약식화 뭐 이런 걸 좀 바라시는 거죠. 네. 승환 선생님은? 저도 너무 만족하고 너무 좋지만 정말 너무 좋아요. 너무 완벽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다른 분야의 예술가들, 청년 예술가들을 만나서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뭐 네트워크적인 뭐 그런 지원 사업이 있으면 어떨까 싶어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이렇게 뭔가 요리를 할 때 요리를 선택을 하고 소스를 정하는 것보다 여러 재료들이 있으면 그 재료들이랑 어울리는 뭔가 새로운 요리를 하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물론 그 안에서 실패도 있고 뭐 망칠 수도 있지만 저는 그래서 여러 장르의 예술인들이 모여서 이 예술인들이 뭔가 하나의 장르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조금 다양한 장르의 청년 예술가들을 만나고 싶습니다. 네. 잠깐만요. 선생님 말씀하실 때 마이크 좀 더 이렇게 당기셔야 될 것 같아요. 더요? 네. 알겠습니다. 대답부터 다시 갈게요. 네. 이거 말하느라 까먹었네. 잠시만요.
네, 저도 그 네트워킹 부분에 늘 의문이 좀 있었어요. 예술인들이 어렸을 때부터 뭐 뮤지컬은 조금 다를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이제 처음에는 음악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늘 혼자 하는 음악 이런 것들이 뭔가를 도전하기에 나 혼자 좀 모든 걸 감당해야 된다는 어려움이 좀 있더라고요. 부담스러움이라고 해야 될까? 근데 이제 백다선님도 혼자 하시면서 좀 그런 부담감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떠세요? 저는 여태까지 앙상블 활동을 많이 하다가 아무래도 혼자 시작을 하다 보니까 장점과 단점이 굉장히 있는 것 같아요. 네. 단점이라고는 조금 외로운 거. 그 앙상블 거리에서도 대표로 있으시죠. 네, 맞아요. 그 현대음악. 네. 근데 참 전통이 전공이신데 현대음악을 또 하시고 다들 굉장히 다양한 장르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네트워킹 부분에 있어서 저도 이제 재단에 제의를 많이 드렸고, 그래서 이 청년관이라는 페스티벌이 생기기도 했고요. 지금 페스티벌에 그 체험분과장님으로 사실 계세요, 전수현 선생님이.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또 충족이 되셨을 것 같아요. 이런 네트워킹의 그 페스티벌을 운영하시면서. 처음 취지가 그런 거라서 사실은 관심을 갖고 참여를 했는데요. 이번에 안타깝게 온라인으로 바뀌면서 조금 최대한 추진은 해보고는 있지만 만나는 데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만나는 데에서 어떤 새로운 장르를 만들려면 거기에 대한 지원 사업이 분명히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지원 사업비를 갑자기 어디서 쉽게 생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 예술인들이 조금 어려워하는 점이 있습니다. 일단 돈이 제일 문제겠죠. 너무 솔직하게. 네. 그렇고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거에 좀 이어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 이제 그 청년 예술인들의 네트워킹, 그리고 뭐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해 주셨는데 나는 요리를 할 때 뭘 더 섞어가지고 새로운 요리를 하고 싶다. 그런 거와 비슷한 것 같아요. 요즘의 추세는요, 가원예술, 그리고 융합예술인 것 같아요. 요즘에 이제 방향이 저는 이거에 좀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입장이에요. 물론 저도 다원예술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과연 다원예술과 융합예술이 어떠한 방향을 가지고 나아가는가, 그러니까 어떻게 올바르게 가야 할까, 이런 의문이 좀 드는데요. 실제로 올해 7월에 경기문화재단에서도 아트엑스라고 해서 기술 더하기 예술, 이렇게 해서 융합예술 프로그램을 지원 사업을 진행했고, 어제 또 서울문화재단에서 언폴드엑스라고 해서 기술을 기반으로 한 예술 지원 사업이 어제 이제 오픈이 됐어요. 그리고 기존의 공연 지원 사업들을 보면 다원 예술이 없는 데가 없죠. 그리고 점점 그 크기가 커져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양상에 대해서 그 예술인들께서는 어떻게 이제 보고 계신지가 좀 궁금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게 2가지 이상의 장르가 융합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기존 장르에서는 조금 표현하기 힘들었던 뭐 실험적이라던가 뭐 개성과 다양성을 조금 더 존중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범위도 굉장히 넓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 방금 말씀해주신 경기문화재단 아트엑스에 제가 올해 당선이 네, 저도 알고 있습니다. 네. 아주 큰 거에 되셨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제 작품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전통 음악 하는 연주자이고, 이제 서양 악기를 이제 연주하시는 아르헨티나에서 이제 첼로를 연주하시는 분이랑 같이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통이랑 이제 서양 음악이랑 그리고 시각 예술까지 이제 같이 해서 하는 프로젝트인데, 음악을 음으로 다가가기보다는 소리로 다가가는 작품이에요. 그래서 악기가 대금은 전통 악기다, 첼로는 클래식 악기다, 이렇게 뭐 나눠서 그 어법을 지켜야 한다라는 게 아니고 그냥 하나의 재료 매개체라고 생각을 해서 이 악기에서 나올 수 있는 다양한 소리들을 이제 뭐 전자음악이랑 같이 해서 주파수를 변형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새로운 거를 만드는 프로젝트를 네, 그 제가 알기로도 백자수님도 그 전통이랑 약간 그 루프 스테이션
뮤지션이라고 하죠. 그런 전자음악 기기를 좀 사용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도 일종의 다원예술이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융합예술이라기보다는 뭔가 다원에 좀 가까운 것 같은데 혹시 그러면 선생님께서 그 다원예술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좀 있으셨는지 궁금해요. 네. 사실 거창한 거는 없고요. 그냥 혼자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기에는 저는 한 명이고 그냥 저 혼자 대금만 연주하면 너무 재미가 뭔가 더 없을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이제 루프 스테이션이라는 장비를 이제 사용하면서 제 목소리도 음악에 넣어보고 뭐 대금, 소금, 뭐 생황까지 해가지고 이제 음악의 층을 만들어서 새로운 음악을 만들어 보자라는 취지로 먼저 시작하게 되었어요. 생각보다 좀 더 가깝게 있는 것 같아요. 다원예술이라는 거. 말은 다원예술, 융합예술 좀 어려운데 내가 뭔가를 하고자 하면 그게 다원예술이 또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전승환 선생님은 어떠세요? 일단 융복합 예술 죄송합니다. 이 융복합 예술은 한계가 없죠. 그러니까 한계를 측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안에 엄청난 가능성을 되게 잠재력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더 많이 지원을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청년 예술가들에게 주는 혜택이라고도 생각을 해요. 그죠? 청년 예술가들이니까 기존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뭔가 새로운 것을 계속 시도해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지원 사업이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조금 위험하다는 것도 생각을 한 게 이게 너무 지원 사업을 위한 단발성인 이제 작품들이 많이 생겨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도저도 아니게 섞인 작품들이 있다 보니까 그 고유의 콘텐츠만에 가진 고유의 개성, 본질을 조금 잃어버리는 작품들도 많이 생겨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융복합 작품들을 만들 때는 그 고유의 그 개성을 사라지지 않게끔 하는 것을 조금 더 생각을 해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좀 비슷한 그 의견인데요. 기술하고 예술이 합쳐졌을 때 굉장히 다른 분야잖아요. 그러면 예술가들은 기술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하고 그런 테크니컬적인 그 기술을 이제 하시는 분들은 예술에 대한 이해가 서로 동반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오로지 이 지원 사업을 수행하겠다. 네. 내가 이거를 따내겠다. 뭐 이런 거에 조금 초점이 맞춰질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저는 그런 게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런 기술적인 부분을 갖고 계신 분들이 내가 이러한 예술과 같이 협업을 하고 싶다라는 컨퍼런스라던가 아니면 예술가들이 내가 머릿속으로 상상만 했던 그런 기술이 들어간 예술을 내가 피칭을 하는 어떤 컨퍼런스가 있다든지 이런 게 그렇죠. 물론 그 메세나라고 해서 이제 이런 게 있긴 하지만 조금 더 그 문턱이 낮은 그런 진입이 좀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해봅니다. 그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그 프로그램을 하다 보면 중간에 또 이게 잘 안 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네. 그리고 저는 이제 또 뮤지컬 분야다 보니까 뮤지컬 분야는 이미 많은 장르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뭐 춤, 노래, 연기는 기본이고 뭐 판소리, 국악, 현대무용, 뭐 클래식, 아크로바틱, 마술 다 들어와 있고 심지어 요즘에는 영상 기술도 많이 발전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융복합이 되어 있는 장르 안에 뭔가 제가 지원 사업을 따기 위해서 새로운 걸 만들려고 하다 보니 너무 어려우시겠어요. 한계점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대본을 한번 써서 저희 뮤지컬 배우 선배한테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이거 봐주세요 하고 있는데 작품 너무 재밌다. 근데 이거를 지원 사업을 따내거나 투자를 받기 위해서는 되게 신선한 새로운 기술력이 들어가야 투자 값어치가 생기고 지원 사업에 통과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무대에 뭐 집 한 채를 불태워 없애버려야 된다거나 아니면 정말 밀사이공처럼 헬기를 갑자기 무대에서 띄운다거나 정말 이런 기술력을 넣어야 투자 값어치가 생기는데 아까 해주셨다시피 제가 감히 어디서 그런 기술력을 접해볼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런 지원 사업을 보면 너무 좋은 취지지만 항상 한계점에 부딪히는 장르적으로 한계점에 좀 부딪히거든요. 네, 그 시작하는 예술인들에게 그 부분이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조금 더 좀 오픈된 그런 자리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저희가 되게 심도 있게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조금 이제 실제 연주자분들에게, 이제 공연 예술가 분들에게 좀 이제 질문을 드려보면, 백단섭님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인 공연자이기도 하시고 1인 연주자이기도 하시고 다원 예술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제가 조금 굉장히 특징이 있으시다라고 생각한 게 외국 레지던시에 참여를 하셨던 점이 굉장히 좀 새로웠거든요. 그리고 서양 음악이 아니시잖아요. 그 전통 음악을 하시는데 그 해외 레지던시에 어떻게 참여를 하시게 됐는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하고요. 그 계기도 궁금하고 그리고 그런 공고를 뭐 보고 하셨는지에 대해서 과정을 좀 얘기해 주시면 이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나는 좀 외국에서도 한번 해보고 싶다 하는 선생님들에게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그럼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저는 작년에 뉴욕에서 진행하는 아트 오마이라는 뉴욕 레지던시에 참여를 하고 왔는데 처음에는 그냥 막연하게 재밌겠다라고 해서 거창한 건 없었어요. 그냥 하면 재밌겠다.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 한번 도전을 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그냥 신청을 했고 그게 감사하게도 이제 잘 갔다 오게 되었거든요. 제가 갔다 왔던 레지던시 같은 경우는 이제 2주 동안 보름 정도 동안 이제 각지에서 오신 다양한 분들이랑 이제 같이 교류하고 서로 뭐 음악을 만들거나 그러한 프로그램이었는데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까? 그러면 그런 곳에서 영어로 다 해야 되는 거죠? 지원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영어로 써야 될까요? 제가 알기로는 영어를 굉장히 잘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기본은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레지던시에 참여하시는 다른 국가의 나라분들은 또 어떤 계기로 보통 오시는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합니다. 다 저랑 비슷한 이유이더라고요. 그럼 연령대는 어떻게 될까요? 연령대도 굉장히 다양했고 아마 거기서 제가 제일 어렸던 것 같긴 한데 뭐 90년대생부터 뭐 60년대생 분들까지 정말 다양하기도 했고 그런 이제 자격의 그런 제한이라든지 이런 거는 특별히 없나요? 자격의 제한도 없고 이게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전통 음악이지만 저뿐만이 아니라 정말 다른 인도 음악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완전 컴퓨터 음악, 전자음악만 하시는 분도 계시고 정말 클래식 음악 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그 팝 싱어송라이터 이런 분도 계시고 이게 되게 다양한 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장르 음악 안에서의 장르적인 제한은 딱히 없었고 전공 이런 제한도 없었고 그냥 그 안에 구성원 안에서 우리들끼리 뭐 새로운 거를 만들어 본다던가 이런 작업을 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내가 해외에서 활동을 하고 싶고 이런 레지던시에 참여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그런 분들은 어떤 걸 좀 찾아보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지원 사업들은 뭐 재단에 들어가 본다거나 아니면 그런 공모 지원을 좀 모아놓은 사이트들이 있잖아요. 저희가 애용하는 그런 데는 해외는 조금 찾기가 어려운 것 같아서 어떻게 이제 알고 참여를 하게 되셨는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레지던시는 소개를 받아가지고 알게 되었던 계기였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르코 사이트에도 있다고 알고 있고 또 레지던시에만 모아놓은 해외 사이트가 따로 있어요. 그냥 구글에다가 영어로 이제 영어로 안 나오죠. 영어로 그냥 음악 레지던시 이렇게 치면은 이렇게 목록이 나와요. 근데 이제 저도 되게 힘들었던 게 저는 영어를 엄청 유창하지는 않기 때문에 좀 고생을 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영어를 이제 가서 느낀 거지만 영어를 제가 더 유창하게 잘했으면 조금 더 그들과 더 교류를 하고 더 나아가는 이야기를 더 했겠다라는 생각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이제 레지던시 말고도 페스티벌 이런 데를 가보면은 아무래도 소통하는 공용어가 영어기 때문에 영어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해외 진출에 사실 영어가 빠지면 일단 가서도 언어적인 어려움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외에서 활동하는 방법도 이제 알려주셨는데요. 그러면은 이제 모든 분들이 좀 진입 장벽이 생각보다 뭐 언어적인 거를 좀 이제 배제하면 진입 장벽이 높지 않고 누구나 참여는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러면 이제 1인
연주자의 이제 이런 의견도 이제 들어봤으니까요. 이제 전승환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청년예술인인데도 극단을 운영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 이것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아, 나도 혼자 말고 극단을 좀 운영하고 싶고 뭔가 단체를 내가 꾸려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막막하다. 그러신 분들이 정말 있으실 것 같아요. 저도 단체를 운영하지만 처음에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뭐 누구와 가장 그냥 기본적으로 누구와 어떤 예술가들과 어떤 장르를 그리고 내가 이 많은 사람들을 가지고 지원 사업을 했을 때 이게 될까? 이런 전 너무 많은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식구라고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회사와 비슷한데 이제 어떻게 극단을 만드시게 됐는지 그리고 조금 그런 운영 팁 이런 거를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저는 되게 운이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극단이 만들어졌고 팀이 꾸려졌고 그리고 저희 배우들을 조금 자랑을 하자 보면 마음껏. 네, 많이 자랑하면요. 요즘 부캐가 되게 유행이잖아요. 부캐릭터. 근데 저희 배우들은 주 캐릭터는 배우지만 부캐릭터들 또한 되게 강한 배우들이 모여 있어요. 그러니까 뭐 마술사도 있고요. 그리고 무용 안무가지만 대학원에서 경영 기획을 배우는 친구도 있고요. 안 그러면 뭐 아크로바틱 체조 기계체조 선수도 있고요. 뭐 필라테스 강사도 있고요. 그러니까 부캐릭터들이 너무 많이 강한 배우들이 모여 있다 보니 각자의 생업에서 각자의 활동 영역에서 활동을 하다가 이제 극단의 일이 있을 때 다 같이 모여서 서로 부족한 점들을 채워가는 그러니까 제가 주가 돼서 끌어가는 느낌보다는 그냥 각자의 부족한 점들을 서로 채워주면서 자연스럽게 운영이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거의 어벤져스 급인데 없는 게 없어요 지금. 네. 사실은 그래서 네. 가장 고민인 게 이 배우들과 혹시나 한두 명만이라도 좀 트러블이 생겨서 나가면 그때는 큰 타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대표는 사람 관리하는 게 제일 우선인 것 같아요. 사람 관리가 가장 어렵고 그리고 저는 또 운이 또 좋은 게 네, 제 와이프가 또 이제 뮤지컬 배우거든요. 뮤지컬 배우이자 배우 요즘은 부부. 네. 네, 뮤지컬 배우이자 뭐 요즘 너튜브에서 크리에이터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조금 도움도 서로 줄 수 있고 네 그렇게 자연스럽게 극단을 운영을 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앙상블도 마찬가지지만 극단도 그렇고 다들 이 연주자와 공연자들의 이런 관계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아니 근데 그렇게 다양한 능력을 가지신 예술가분들을 어떻게 그렇게 모으셨는지 네. 저희 극단은 처음부터 지원 사업에 바로 뛰어든 건 아니고요. 제가 이제 연극협회 양평 연극협회 지부장님과 연이 조금 있어서 처음에는 뭐 어떠한 공연이 있는데 만들어야 되는데 너가 한번 팀을 꾸려서 만들어보지 않을래? 라고 제안을 하셨고 그래서 주위에 이제 생각나는 배우들끼리 같이 모여서 우리 한번 재밌는 공연 만들어보자로 시작을 해서 만들어서 공연을 만들었고 이제 뭐 초청 공연도 여러 군데 다니고 연극협회에서 일을 받은 거죠 사실은. 그러다가 이제 1년 반 정도 되니까 어느 정도 이제 커리어가 좀 쌓여 있더라고요.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우리만의 레파토리가 생겼으니 지원 사업을 한번 해보자 해서 이제 3년 정도 됐지만 1년 반 정도 이후부터 이제 지원 사업을 시작했던 굉장히 좋은 케이스인 네, 것 자연스럽게 이렇게 같아요. 흘러갔어요. 네. 주변에 정말 좋은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러면 운영 팁으로 뭔가를 하나를 탁 주자면 그런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배우들을 이렇게 신경을 써주면 좋다라던가 뭐 연습 시간을 또 이렇게 운영하면 좋다라던가 내가 우리 극단 운영하면서 밥은 진짜 잘 준다 뭐 이런다던가 좀 이런 팁이 좀 있을까요? 일단 대표는요 경쟁력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이디어도 항상 생각을 해야 되고 소스도 항상 생각을 해야 되고 만드는 건 다 같이 만드는 거지만 어쨌든 스타트는 그 대표가 끊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혹시나 구멍이 생기면 메워줄 수 있는 좀 경쟁력이 있어야 되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 제가 극단 활동을 했을 때 가장 힘들었던 점이 내가 이번 공연을 하는데 이 공연을 얼마 받고 하는지를 몰랐어요. 네네. 완전 대선배님들이 계셨던 공연이 극단이다 보니 감히 막내가 너 얼마 줄 거야? 저 얼마 받아요? 이런 얘기를 되게 힘들어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연을 하면 막 3개월 공연했는데 30만 원 받고 이런 케이스들이 있었어요. 얼마인지 몰랐으니까. 그걸 알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 배우들한테 이번 지원 사업의 수익 그 사실은 오픈을 해요.
굉장히 더 오픈을 네. 하고 뭐 이런 부분은 극단 운영비로 좀 빠지고 뭐 식비는 이 정도 남았고 배우들 인건비는 이 정도입니다라고 오픈을 다 하니까 이제 배우들이 감사하게도 식비가 만약에 부족하면 그냥 우리끼리 좀 덜 먹자 뭐 이런 경우도 있고요. 네, 아니면 뭐 내가 살게 이런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게 비용을 오픈을 하다 보니 네, 그런 장점은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이렇게 비용 공개하는 단체는 처음 봤습니다. 그 단점은 제가 많이 남겨먹을 수가 없어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대표가 좀 경쟁력도 있어야 되고 투명해야 되고 구멍도 메워야 되고 그냥 할 일이 참 많다. 네. 그러니까 대표가 많이 뛸수록 이게 운영이 잘 일이 된다 많아요. 이런 뜻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그런 1인 연주자로 활동을 하시는 이런 과정들 그리고 앙상블에서 이제 1인 연주자가 되셨고 1인 연주자에서 이제 다원 예술도 하시고 외국에서도 활동하시고 이런 것들이 다 자립으로 향하는 과정이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 전승환 선생님께서도 처음엔 지원 사업이 목표는 아니었지만 이렇게 그 공연 활동을 하다 보니까 내가 극단을 꾸려가게 되고 그리고 내가 이 극단을 운영하려면 내가 자립을 해야 하고 이런 목표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는 자립을 했다고 생각하시는지 네, 그게 궁금합니다. 내가 생각했을 때 내가 자립을 한 것 같다. 아니면 뭐 어느 정도의 단계에 와 있는 것 같다가 좀 궁금합니다. 저는 한 발 내딛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은 멀었지만. 시적이시네요. 역시. 네. 그러면 이제 한 발 내딛었다라고 생각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아까 앞서 말씀드린 제가 생각한 자립이라는 게 이제 제가 스스로 이제 하고 싶은 것을 이제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작하고 이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 발 내딛었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아직 갈 길이 멀다고 또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한 발 내딛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저도 역시 믿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제 능력보다는 주위에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덕분에 한 발 내딛은 것 같고요. 네, 제 능력보다는. 근데 저는 사실은 난 자립했어! 라는 걸 느끼고 싶진 않아요. 그러면 뭔가 안정감이 생기고 그때부터 제가 게을러질 것 같아서 매번 저를 불안하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좋은 습관인지 나쁜 습관인지 모르겠지만 이번 지원 사업을 하면 이거에 충실하면 되는데 이거를 되게 불안하게 해요. 다음 거를 계속 생각을 해야 되고 내년에도 생각을 해야 되니까 계속 저한테 채찍질을 하기 때문에 평생 제가 자립을 할 수 있을까라는 거는 잘 모르겠지만 네, 그냥 제 분야에서 열심히 좋은 사람들과 즐겁게 작업을 하고 싶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이렇게 한 발 내딛으셨다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앞으로도 이렇게 한 발을 내딛고자 하는 청년 예술인들이 저희 뒤로 무수하게 많은 것 같아요. 이제 시작하는 뭐 20대 초반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대학을 졸업해서 이제 공부를 끝내고 뭐 자신의 예술을 이제 펼쳐보고 싶다 이렇게 목표를 가지고 내가 청년 예술인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예술인들에게 혹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좀 있으시다면 네, 그거를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20살 때 뮤지컬 공연을 하면서 윤영석 선배님이라고 뮤지컬계에서 대선배님이 계세요. 그 선배님께서 저한테 해주신 말씀이 있어요. 야, 네 나이 때는 뭘 해도 실패를 해도 실수를 해도 용서가 가능한 나이다. 그러니까 많은 것을 도전하고 경험해봤으면 좋겠다. 다만 포기만 하지 말아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때 20살 때 처음 작품을 하면서 들은 얘기가 그 얘기다 보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에 청년 예술 지원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런 사업들을 통해서 포기하지 말고 여러 번 도전하고 여러 개를 도전해봐서 많은 경험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저도 같은 생각이고요. 그리고 저는 일단은 시작을 했으면 좋겠어요. 뭐든지 겁 내지 말고 그냥 용기 갖고
일단은 뭐 떨어져도 뭐 안 돼도 실패하더라도 그냥 일단 정말 도전이라는 게 더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게 되게 많은 후배분들께서 저한테 기획서 같은 건 어떻게 써야 되며 음악을 제작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며 이런 걸 많이 물어보는데 솔직히 저도 이제 하면서 알아가는 단계라서 제가 막 어떻게 이렇게 하면 돼? 라고 이렇게 답을 알려줄 수가 아직은 없거든요. 저도. 그래서 일단은 뭐 기획서도 제 생각은 하나 써본 사람보다 10개 써본 사람들이 훨씬 더 잘 쓸 수밖에 없는 거고 뭐 음악도 당연히 모든 게 다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은 그냥 질러라. 네. 두 분 다 같은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일단 도전하고 뭐든지 해보자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네. 네, 오늘 청년예술인의 방향성 그리고 자립을 어떤 식으로 나아가면 좋은지 그리고 현재 공연을 하고 계시는 분들에 대한 또 실상을 좀 많이 들어봤던 자리였고요. 오늘 시청해주시는 분들도 많은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기청년관 라운드테이블 지금 여기 공론장 미술에서의 세대 담론을 주제로 시간 마련해 봤는데요. 저는 이 라운드테이블의 기획과 사회를 맡은 오정은입니다. 저는 어제 있었던 라운드 테이블에서 소개해드렸다시피 시각예술 분야에서 글쓰기와 여러 기획 활동을 하고 있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예술인이고요. 오늘은 앞 시간에 이제 다원예술 공연 쪽으로 이제 장르 나눠서 이야기를 해봤다면 지금은 이제 미술 쪽으로 나눠서 미술에서의 세대 담론으로 이야기를 한번 같이 나눠보려고 해요. 두 분 패널 오셨는데 두 분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해주세요. 네, 저는 미술 작가 안성석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번에 경기 청년관의 전시 분과장을 맡게 됐습니다. 네, 예. 예, 저는 홍태림이고요. 미술비평가로 활동하고 있고 그 웹진 문화비평 웹진 크리티카를 2013년부터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그 위원으로 활동 중입니다. 아, 네. 저도 크리티카를 기고를 몇 번 했어서 이제 태림님하고는 편집자, 필자 관계로도 있었고 이제 안성석 작가님은 저처럼 작가님도 작년에 이 경기도 청년예술인 자립준비금 사업에 참여를 하셔가지고 같이 활동하고 있어서 오늘 이렇게 패널을 모셔봤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또 태림님은 지금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으로 활동도 하시지만 올해 경기문화재단의 이 청년예술인 자립준비금 사업의 시각예술 분야 심의위원으로도 참여를 하셨어요. 좀 몇 달 지나긴 했지만 기억이 나세요? 네. 아, 예, 기억나는데요. 여기를 올해 자립준비금 심의할 때 경기 상상 캠퍼스를 처음 와봤는데 네. 사실 여기가 서울대학교 농과대에 있던 데예요. 맞아요. 네. 근데 제가 알기로 저희 할아버지가 예전에 월북을 하시게 되는데 전쟁통에 그 전에 여기서 그 교수로 계셨다고 예전에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심의하러 왔다가 이게 할아버지가 계시던 데구나 그게 맞나 하고 이러고 있다가 얼떨결에 이제 시간이 돼가지고 심의하러 들어갔는데 그게 자립준비금이었다 보니까 자립이라는 게 되게 중요했는데 네. 뭐 여러 심사평에서 나온 얘기지만은 그 홍보가 충분하지 못했는지 네. 자립이라는 키워드를 좀 잘 이해하지 못하시고 나온 사업들이 있어가지고 좀 안타깝게 좀 선정해드리지 못하는 사항도 많이 있었고 그리고 선정 건수가 신청 건수에 비하면 적을 수밖에 없잖아요. 네. 여러 가지 창작 활동의 기반을 독려하고자 만든 사업인데 정작 그 선정 건수가 신청 건수에 비하면 너무 적어서 심사하면서 되게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아, 네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신경 쓰이고 걱정이 되면서 심의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심의 인상평까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초반인데 바로 사실 논쟁적으로 막 이야기할 거리들이 보이는 것 같아요.
안성석 작가님은 지금 여기 현수막 있는데 경기청년관 지금 여기 이 문구를 처음에 제안을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활동을 할 때 초반에는 가칭인데 경기청년 예술인 페스타였나요? 그 이름으로 네, 저희가 그 조직의 어떤 이름으로 자발적으로 예술인들 몇 명이 모여서 같이 몇 번 회의를 하면서 이제 이름을 정식으로 정하자라고 할 때 안성석 작가님이 이 이름을 먼저 제안을 해주셨고 저희가 나름 투표를 통해서 이 이름이 네네, 됐어요. 네. 그 단톡방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네이밍을 하자고 했었고 이 네이밍에서 된 분이 뭐 스타벅스 기프트 2만 원권을 뭐 하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 지켜봤어요. 이게 어떻게 되려나. 그래서 전 맨 마지막 날에 이게 한 일주일 정도의 시간을 저희가 뒀었는데 마지막 날까지 지켜보다가 이제 리스트에 된 것들을 좀 봤는데 이게 안 되겠는 거예요. 이거 이 이름으로 되면은 난 이 사업에 빠져야 될 것 같은 그런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그래서 약간의 제가 생각했었던 청년관 그리고 자립준비금에 대한 이 행사는 지금 뭔가 안타까움을 말씀하셨는데 네. 약간 그런 게 있었거든요. 이 자립하기 위해서 뭔가 고군분투하는 청년들이 뭔가 이제 뭐 에너지도 있지만 동시에 불안함과 뭔가 그런 고립된 뭐 그런 것들을 동시에 떠올렸는데 네이밍이 됐었던 거는 너무 다 활기차고 기쁘고 네. 정말 페스티벌 조직이 같은. 있는 것 같은 그런 것들이 있어서 네. 이거는 안 되고 조금 더 중의적이고 아니면 이게 그런 뭔가 뉘앙스를 좀 제거해서 그런 걸 찾자 생각했을 때 이제 오히려 그런 청년관이라는 이름을 좀 제시하고 그리고 예전에 그 지금역이라는 공간이 있었는데 네. 그분들이 했었던 단어에 대해 좀 생각을 해보게 됐고 지금 현재 상황을 좀 보여주는 행사가 됐으면 좋겠다. 그게 좋은 뜻이든 나쁜 뜻이든 이 네. 지금 현재 상태를 좀 잘 나타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마지막 날에 끝나기 1시간 전에 투표를 했는데 제가 네. 되게 많은 분들이 투표를 했었죠. 네, 뭔가 지금 여기라는 말은 공간의 과거에 이제 공간 이름이기도 하지만 사실 미술에 있어서는 어떤 동시대성, 지금 현존성을 말하는 그런 단어로 많이 또 사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좋은 어떤 생각과 취지로 이 이름을 지어주셨지만 뭐 아직은 그런데 저희가 활동한 지 오래되지는 않아서 그렇게 이제 잘 되고 있는지는 또 봐야겠는데 사실 이 청년관이라는 이름을 들으면 2015년도에 국립현대미술관의 청년관을 허하라 이런 구호가 있었죠. 그거에 대해서는 좀 뭔가 세대 간의 분쟁, 논쟁을 일으키는 소지도 있고 또 그렇게 그 말을 과연 누가 주창했는가 뭔가 그 말을 실제 뭔가 처음에 딱 내뱉었던 그 청년 당사자보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했었지 막 이런 말도 있고 근데 어쨌든 국립현대미술관에 지금 청년관이 생긴 건 아닙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경기청년관이라는 이름을 썼다 보니까 그 이제 사건이 연상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해서만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해주시면 뭔가 작가님이 그거를 의식하신 거는 없나 궁금해서요. 일단 그것에 대해서 제가 잘은 알지는 못하는데 그 이름만은 형태만은 기억하고 있어요. 어떤 그냥 그때 제 사건 되게 어렴풋하게만 알고 있고 그 내부적인 사정이라던가 그게 관련된 맥락은 잘 몰라서 저는 그 청년관이라는 거에 대한 왜 그걸 떠올리고 얘기를 했었냐면 어쨌든 이게 사실은 이 행사가 축제처럼 이제 일시적으로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약간 가상의 그 공간을 떠올렸어요. 이게 실제로 구축되지는 않지만 일시적으로 한다면 청년들이 그 자립준비금을 선정됐었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 이름을 그냥 떠올렸고 그 사람들과 그 전에 있었던 일련의 어떤 내용들은 저는 뭐 어떤 맥락에 이어진 그런 건 아니었고요. 그냥 이름을 그냥 떠올려서 그걸 제시했던 것 같습니다. 아, 네. 지금 그렇다고 해서 경기문화재단에 뭔가 청년관이 생긴 건 아니지만 말씀해주신 대로 지금 이제 아트센터, 경기 아트센터에서 전시랑 공연을 준비하고 계시고 그 이야기는 조금 더 이따가 들어보도록 하고요. 네, 뭐 이렇게 청년관을 허하라 이런 이야기가 있었던 때라든가 뭐 신생공간 담론이 활발하게 제기되었던 때가
2015년도 그때쯤부터 이제 한창 활발했고 뭔가 청춘과 잉여라든가 또 서울시립미술관에서 있었던 서울바벨 그다음에 세종문화회관에서 있었던 굿즈 전시 같은 거는 정말 지루할 정도로 많이 이제 거론이 되면서 지금까지 온 것 같아요. 근데 또 생각해보면 뭐 10년이 지난 것도 아니고 한 5년 뭐 이 정도 지난 것 같은데 그 기간 동안에 변화한 거를 한번 살펴보면 뭐 신생공간 휘발론도 있었고 뭐 제도의 액세스다 해서 약간 그런 것을 좀 불편하게 보는 시각도 있었고 너무 빠르게 뭔가 담론으로 거론되고 소비됐다 이런 비판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데 뭐 작년에 이렇게 경기문화재단에서 청년예술인 자립준비금 사업도 생겼고 그 서울문화재단에서 올해 얼마 전에 그 청년예술청이 개관하기도 했잖아요. 근데 이런 흐름들을 본다면 또 홍태림님은 이번에 그 굉장히 파격적인 인사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이 되셨어요. 기존에 그 위원이 되셨던 분들의 어떤 뭐 연령이나 뭐 경력도 그렇고 뭐 그런 것을 본다면 사실 태림님은 젊은 층에 속하고 실제로 막 청년을 대표한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기사화되기도 하고 했는데 좀 부담감도 있으실 것 같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2015년 청년관 얘기부터 신생공간 얘기까지 하시다가 이제 예술위원회 일 시작한 것까지 얘기 쭉 주셨는데 그 예술위원회 일부터 좀 얘기를 드리면은 예술위가 이제 그 6기 위원회가 있었는데요. 네. 그게 이제 원래는 2019년 말에 임기들이 다 종료되시고 이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7기 위원회가 그 들어섰어야 되는데 네. 그때 이제 이배수 후보군이 다 전원 50대 이상 남자로 채워져가지고 네. 재공모가 난 상황이었어요. 네. 근데 이제 그때 이슈가 됐던 거는 왜 다 남성이냐? 네. 50대 이상에 원래 그 얘기가 있었는데 네. 그것과 같이 결부돼서 나왔던 게 왜 또 연령대는 다 50대 이상이냐? 네. 분명히 문화예술진흥법상으로는 뭐 세대, 지역, 연령 같은 것들을 다 잘 안배를 해가지고 여러 가지 대표성을 가질 수 있게 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 얘기가 있다 보니까 언론에도 그런 문제들이 계속 지적이 됐고 그래서 재공모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를 살펴봤더니 첫 번째 7기위원 공모를 할 때 왜 뭐 여성들이 없었던 거는 여성들과 청년이 없었던 건 두 가지 이유예요. 여성들이 많이 지원을 안 했고요. 그리고 청년 세대는 지원을 한 사람이 없었어요. 한 명 있었는데 제 기억에 그분은 뭐 10년 이상의 예술 활동이 있어야지 위원할 수 있다라는 법적인 근거가 있는데 그게 안 돼서 아예 서류 심사 과정 떨어졌더라고요. 네. 이제 그거를 보고 이제 사실 뭐 위원이 될 거라고는 생각을 못 해봤고 네. 그냥 아예 그렇게 지원한 사람이 없다고 하니 그럼 향후에도 계속 신경 안 쓸 거 아니에요. 청년 세대들이 참여하는 거에 대해서는 떨어지건 뭐 붙건 그거와 상관없이 청년 세대들이 이거에 좀 지원을 하면은 네. 그래도 이분들이 계속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고 본인들의 지분을 요구를 하고 있다라는 거를 좀 그 관료들한테 알려줄 수가 있으니까 현장이랑 그건 상징적인 차원에서 넣었는데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쭉쭉쭉 계속 통과가 돼가지고 하게 됐어요 얼떨결에. 그래가지고 책임감을 갖고 잘 해야겠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제가 뭐 예술위의 위원이 제가 최연소일 거예요 그동안. 네. 그러니까 제일 나이가 적으셨던 분이 40대 초반이었고 30대가 된 건 이제 역사상 처음이긴 한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보통 많이 생각을 하시죠. 얘기를 하시고 제가 된 거에 대해서. 근데 저는 그런 거 전혀 신경 안 쓰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술위원회 위원이 됐으면 그냥 예술현장 전체에 기여를 할 수 있는 대표자로서 들어가서 일을 하는 것이지 뭐 특정 세대, 특정 장르에 이렇게 국한해가지고 활동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예술위원 활동은 뭐 세대 대표성이라든지 뭐 장르 대표성 이런 거에 대해서 자꾸 더 씌워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지만은 저는 그런 거에 구애받지 않고 예술현장 전체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하자라는 생각을 갖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소신을 말씀해 주신 것 같네요. 근데 또 어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단 홈페이지에 가서 그 위에 목록을 보면은 나이와 뭐 장르, 뭐 성별도 그렇고 이렇게 사진, 증명사진처럼 나와 있어서 그런 게 굉장히 부각되어 보이는 거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은 이어서 제가 그 앞에 좀 뭔가 신생공간 담론 뭐 이러이러한 전시도 있었고 이런 거를 말씀드렸듯이 태림님이 보셨을 때 특히 예전에 그 공장미술제 그 일로 이제 많이 또 태림님도 그걸 뭔가 시작으로 많이 또 이제 청년 담론에서 많이 또 거론이 되셨고 그런데 몇 년 지나고 지금 2020년도에 미술에서의 세대 뭐 그런 현상을 보니 어떻다 혹시 그런 게 느끼시는 게 있으세요? 뭐부터 말씀? 공장미술자 얘기해야 되나요? 그때와 지금을 뭔가 본다면 뭔가 긍정적으로 변한 게 공장미술제 관련해가지고 제가 문제 제기를 했던 게 2014년이고 네. 6년 전이잖아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제 2014년이면 저도 대학원을 막 졸업을 해가지고 크리티컬 운영도 시작을 하고 네. 그 이제 이게 우리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이제 미술 현장이라고 말하는 것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이제 막 들여다보기 시작한 때였어요. 근데 이제 그때는 이제 공정미술제 사건 같은 경우는 그게 공모 방식이긴 하지만은 추천 방식이기도 하고 대표님들의 어쨌든 전시에 참여한 작가들에 대해서 그게 기획전이잖아요. 그냥 아트페어 아니잖아요. 기획전이고 뭐 여러 가지 기획 의도 같은 것들이 있는데 아무리 공모 방식이나 추천이지만은 거기에 들어가는 작가들의 뭐 작품 재생산비라든지 네. 아니면 신작을 해야 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뭐 그건 여러 가지 그 기본적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보상 체계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거 없이 왜 돌아가는 게 이게 정상인가라는 그때 당시 의문이 있었고 네. 그리고 왜 이런 거에 왜 젊은 작가들은 왜 아무런 네. 발표가 없는 것일까라는 고민이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그 당시에 제가 말한 것들이 지금 생각하면은 좀 경험이 적어가지고 충분히 숙고하지 못한 부분도 있고 그렇지만은 기본적으로는 왜 기존 세대들이 만들어 놓은 인증 체계에 청년 세대들이 왜 그걸 답습하고 그거에 종속되기만 하는 것일까라는 답답함이 근저에는 제일 컸던 것 같아요. 근데 2014년 당시에는 이제 그런 생각이 많았다면은 이제 한 5, 6년의 시간을 지나면서 쭉 지나가 보니까 지금 제일 중요하게 제가 고민되는 부분은 뭐냐면은 제도에 대한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제도는 이제 민간의 영역도 있고 공공의 영역도 있는데 특히 공공의 영역에 대한 제도의 문제에 되게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많아졌어요. 왜냐면 아까 저희가 자립준비 심의금 얘기도 했잖아요. 네. 자립준비금. 그것도 저는 그러니까 예술 현장 안에서 이렇게 선순환이 발생했다면은 민간 영역에서도 공공 영역에서도 같이 하모니를 이루면서 같이 잘 돌아가고 있었다면은 그런 자립준비 심의금을 뭐 몇 분을 못 드리고 일부만 드리고 이런 거에 대해서 그렇게 막 가슴 아프지 않았을 거예요. 네네. 근데 민간 영역이 다 망가져 버렸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복구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계속 공공 영역에서의 그 부담감이 계속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다 포용할 수도 없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그 안 되신 분들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는 거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공공 영역에 대한 의지할 수밖에 없는 강도는 계속 강해지고 있는데 정작 예술가들은 제도에 대해서 나는 수혜자의 정체성만 갖고 있지 그 제도를 내가 어떻게 예술 현장을 위해서 그리고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바꿔나가야겠다 이거에 대해서는 정작 관심이 없다는 생각이 들고 그와 더불어서 공공제도로만은 다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공공제도에 대한 개선이나 발전도 중요하지만은 그와 맞물려서 민간 영역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다시 회복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해야 되거든요. 저는 그것도 다 예술 활동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창작만 하고 전시하고 뭐 이렇게 톡하고 이런 게 뭐 미술 얘기하자 이렇게 하죠. 미술 얘기하자고 미술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그걸 다 같이 얘기하는 게 좀 예술이고 미술이고 사회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 너무 무관심하고 뭐 미술이라고 하면 우리 미술 얘기하자 이렇게 하고 제도에 대해서는 되게 제도 없으면 창작 못하면서 제도에 대해서 말하고 개입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너무 거리감을 두고 있는 거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있어요. 되게 양가적이구나 예술 현장이 제도에 대해서 그거 없으면 어떻게 하지 못하면서 또 그거에 개입하기는 싫어하는
그거에 대한 좀 심각함을 좀 요즘에 많이 느끼고 있어요. 약간 단적인 예를 들면 약간 설문조사 있잖아요. 네. 설문조사 진짜 열심히 쓰거든요. 네. 그리고 뭐 재단에서 하는 일단 그것부터가 일단 기본이고 시작 출발점이 되는데 일단 되고 나서는 이제 되고 나서 일단 자기 사업이 종료되고 나면은 그럼 좀 있는 경우도 많고 실제로 그거를 많이 안 한다고 들었어요. 저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든 어디든 전화 통화도 오잖아요. 네. 긴 통화 오고 하면은 일단 조용한 장소로 가서 길게 통화하고 설문도 다 하거든요. 하나씩. 굉장히 어쩔 때는 피곤한 일이긴 한데 이거를 안 하고서 그냥 SNS에나 아니면 뭐에나 투덜대는 것 같은 그것만 이제 하는 것도 너무 이게 맞지 않는 행동이라고 생각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내가 지금 얘기를 들으면서 나는 뭘 하고 있을까 생각했을 때 일단 그런 걸 하고 있구나는 게 갑자기 생각이 들었어요. 아, 네, 그러네요. 뭐 사실 어제 뭔가 거버넌스 이런 얘기도 하긴 했는데 그런 것보다도 사실 말씀하신 대로 설문조사도 거기에 이제 의견 표명을 하고 이러는 충분한 또 어떤 소통 창구가 있었다라고도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안소영 작가님께 작년에 제가 국립현대미술관 가천관에 가서 네, 젊은 모색전을 봤거든요. 그때 참여 작가로 하셨었고 네, 그래서 이제 젊은 모색 같은 경우에는 전신이 1981년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청년 작가전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19번째 개최가 됐고 뭐 젊은 모색 그리고 청년 작가 뭐 이런 또 뭐 신진 작가라고도 부를 수도 있는데 많은 작가들이 다 선망하는 전시이기도 하겠죠. 근데 또 일단은 한번 거기 이제 그룹전에 포함이 돼서 참여를 하시고 그 이후 단계는 또 어떻게 뭔가 모색을 해야 될까? 뭐 어떤 고민이 있지 않을까? 제가 막연히 그런 궁금증이 들었어요. 네. 일단 그 전시가 제안이 왔었고 제가 준비를 하면서 생각이 들었던 건 되게 저도 학생 때나 봤을 때 되게 중요한 전시라고 알고 있고 네. 그게 대단한 막 그런 막 판타지 같은 게 있었는데 실제로 제 주변에서 그 전시를 하고 삶이 어떻게 바뀌는지 그렇게 막 봤을 때 바뀐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것뿐이 그때뿐이었어요. 전시가 그냥 주목받고 그 이후에는 또 똑같은 삶을 이어나가고 있고 따로 또 다른 동기부여가 되는 일이 따로 있지도 않고. 그래서 봤을 때 난 이 전시에 난 뭘 해야 될까 하는 고민이 있었어요. 네. 이게 청년들, 젊은 세대를 가지고 전시를 하는데 나는 여기서 무슨 말을 해야 되나 고민했고 제가 출품했었던 작품의 내용은 지금까지 약간 회의적이지만 동시에 좀 이렇게 뭐 나의 의지를 좀 다시 밝히는 그런 작품이었거든요. 그래서 나를 지금까지 10년 동안 선생님이라고 불렀었던 사람들의 거짓말들에 대해서 조금 얘기하고 했었고 고백톤으로 그런 얘기 했었고 그리고 되게 요즘에 젊은 작가들이 해서는 안 되는 뭔가 촌스러운 말들에 대해서 이게 왜 촌스러운지 왜 하면 안 되는 말인지에 대한 그런 거를 왜 그런 얘기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전시를 정말 마지막 젊은 작가로 호명되는 마지막 전시이길 바랬거든요. 지금까지 그거에 너무 소모되기도 하고 소비되기도 한 세대이기도 하고 그리고 더 이상 이제 뭔가 저는 혼자 지금 자리 위에 대해 얘기하지만 네. 자립하고 싶었어요. 이제 제 스스로가 정말 그냥 어디 휘둘리지 않고 그냥 그런 존재가 되고 싶어서 그렇게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 청년에 대한 그리고 그런 고백조로 이제 그런 작품을 만들었죠. 그런 마인드였던 것 같아요. 네. 사실 뭐 태림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제 글을 쓰면서 좀 제도 비평을 한다든가 하긴 하지만 이렇게 창작을 하시는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뭐 영상이라든지 이제 본인이 추구하는 그 매체를 통해서 비언어적으로 그런 생각을 표출하잖아요. 거기에 이렇게 뭔가 시대의 상이라든가 뭐 제도에 대한 비판이 담길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질문도 드리려고 했는데 먼저 말씀을 해주셔서 조금 저도 뭔가 여운이 남는 답을 들은 것 같네요. 그러면은 다음 질문이라고 한다면 또 말씀을 먼저 해주시기도 했는데 뭔가 청년에 대한 청년 작가든 뭐 청년 예술인 이렇게 불리우는 것에 대한 또는
뭐 신생공간 담론에 대해 연구를 하는 것도 사실은 그렇고 좀 피로감이 느껴지는 것도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정말 10년이 지난 것도 아니고 아직은 지금 동시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고 그 청년 예술인 당사자가 지금 자립을 했다 이렇게 느껴지는 상황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많이 그게 이제 또 뭔가 호명이 되고 거론이 되고 뭔가 연구를 해서 비평을 하고 좀 정의 내려야 하는 그런 상황들을 계속 겪다 보니까 일단 좀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듣는데 근데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제가 예전에 어떤 그 예술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영국의 영 브리티시 아티스트 그 YBA에서 이제 가장 뭔가 가장 많이 이제 거론되는 데미안 허스트가 젊을 때 그 영상에 나와가지고 인터뷰를 하면서 내가 그 영 브리티시 젊은 그 브리티시 아티스트로 불리우는데 내가 50대, 60대, 70대가 돼서도 똑같이 YBA로 불리울까? 그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약간 옛날 영상이었는데 지금 여전히 YBA라고 불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작가들은 그러니까 뭔가 신생공간 작가 세대 이런 세대도 그렇고 신생공간이 없어지더라도 뭔가 휘발되더라도 그리고 우리들도 이렇게 청년 예술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당사자라고는 하지만 그 이제 나이가 지나서 작년 중년이 된다 하더라도 지금 거론됐던 이야기나 뭔가 지금 우리가 겪었던 이 시대의 현상이 뭔가 체화된 어떤 그런 것들은 계속 유지될 것 같거든요. 뭔가 좀 장황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뭔가 질문을 드린다면 저희 이제 청년을 지나서 작년으로 넘어가고 뭔가 신생공간은 또 뭔가 없어지고 굿즈도 많이 변형이 되고 이럴 때 우리들이 정책에 대해서 좀 제안을 한다든가 좀 지속적으로 청년은 이제 벗어났지만 계속 관심을 받아야 한다라든가 뭔가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이 있으신가요? 태림님. 그 마지막 질문 주신 거 한 번만 더 정리해서 얘기해 주실래요? 그 아르코 위원 같은 경우에도 태림님께서는 청년이든 또 어떤 미술이라는 장르든 이런 거를 꼭 구애받지 않고 소신에 따라서 활동하신다고는 했지만 그 아르코 위원 포함해서 많은 이런 정책이나 제도에서 청년 예술인, 청년 젊은 세대, 2030 세대 이런 식으로 계속 불리웠고 그 당사자로서 계속 존재해 왔잖아요. 그런데 이제 결국에는 이게 나이가 지나면 청년이 아니게 될 거란 말이죠, 곧. 그러면 그로부터 이제 다른 어떤 지원 사업이라고 한다면 이제 사업이 나는 끊기는 건가, 나는 사각지대로 몰리는 건가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런 시대의 어떤 현상을 겪었던 세대니까 꼭 청년이라는 나이대에 머무는 게 아니라 계속 장년이 되고 중년이 되더라도 그때 겪었던 어떤 사회 문제라든지 우리가 갖고 있는 담론은 계속 이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정책에서는 계속 청년이라고만 하면은 이제 80년대생은 이제 다시 뒤처지고 90년대생, 2000년대생 이런 식으로 계속 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오늘 이 자리도 미술계로 국한해서 또 얘기되는 부분도 많이 있고 그 와중에도 이제 청년 세대에 관련된 담론을 또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는가 그런 얘기하는 자리인데 물론 청년 관련된 담론 중요하고 최근에 이제 청년 기본법이었나 그런 것들이 통과돼가지고 총리실 산하에서 이제 청년 정책 조정위원회 그런 것도 생기고 그랬더라고요. 가지고 청년에 관련된 얘기들도 사회적으로 많이 되고 있는데 청년 문제 물론 중요하지만 저는 크게 봤을 때 청년 문제에 중요하지만은 결국은 사회 전반에 우리가 합의되지 못한 부분, 합의돼야 될 부분들을 어떻게 잘 잡아가는 거를 생각을 하면은
세대를 나눈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 미술계에서 청년 세대 담론 나왔을 때도 전 그 생각을 했어요. 그게 특히 미술계는 진짜 작고 작은 생태계인데 그 안에서 뭐 10년 단위로 세대를 나누고 지금 20대, 30대 작가들 사이에도 나눠가지고 얘기가 달라지는 경우도 있고 서로 배척하기도 하고 뭐 서로 힘을 합치는 경우도 있지만은 10년 단위로 나눠서 서로의 다름을 얘기하기도 하고 뭐 20, 30년 단위는 말할 것도 없죠. 뭐 그래놓고 그렇게 나눠놓고 나중에 이제 기성세대들이 만들어놓은 인준체계에는 또 다 들어가고 싶어하고 그런 여러 가지 이중적인 체계들이 있는데 저는 청년세대 담론, 뭐 미술계가 됐든 예술계가 됐든 한국 사회 전체가 됐든 청년 담론으로 모든 것을 다 관통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이 사회 안에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같이 합의해 나가야 되는가. 예를 들어서 제가 예술계로 좀 국한해서 조금 확장해서 얘기를 하면은 저는 청년 관련된 예술 지원 정책보다는 오히려 지금 표류하고 있는 뭐 예술인 고용보험 관련된 문제라든지 그리고 저번 국회 때 통과되지 않은 예술인 권리보장법 뭐 그런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사회 구성원들이 가질 수 있는 뭐 소득과 여가의 문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를 해결을 하는 게 청년 세대에도 도움이 되는 것이고 청년 세대 이후에게도 다 적용이 되는 장기적인 근본적인 문제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정작 건드리지 않고 청년 문제 해가지고 뭐 청년 지원 늘리고 청년청 만들고 뭐 청년 프로그램 만들고 물론 필요하지만은 그거는 그냥 여러 가지 사회 전반에 대한 합의 구조를 만들어가는 하나의 단추 구멍일 뿐이지 그 단추 구멍을 채워가면서 우리가 사회 전체를 어떻게 합의해 나갈 수 있는 거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게 전 더 중요하지 않나 싶어요. 예. 청년 관련된 문제에 뭔가 이렇게 막 힘을 주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게 더 중요하지 않나. 청년들이 오히려 그 얘기를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공정성 얘기하잖아요. 청년 세대들이 지금 계속. 예전에 한 4, 5년 전에 금수저, 은수저, 동수저, 흑수저 얘기했고 그게 다 출발선상이 다른 거를 다 인정하는 얘기예요. 부모의 재력이나 문화 권력에 따라 가지고 출발선은 다 다른데 출발선은 다 다를지더라도 적어도 레이스를 시작을 했으면은 그 과정이라도 공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거라도 없으면 우린 도대체 무슨 희망을 갖고 살아가냐 이 얘기하는 건데 근데 이 공정성 얘기하는 것도 결국은 출발선이 다른 거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잖아요. 청년들이.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그런 여러 사회 저변에 깔리는 우리가 합의되지 못한 부분들, 합의해 나가야 될 것들 청년들이 오히려 그거에 더 관심을 또 많이 가져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네. 그 말씀해주신 그런 어떤 논리가 기본소득 주장하는 그런 쪽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인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뭐 사실 이 얘기는 어제 더 많이 나누기는 했지만 경기도 청년예술인 자립준비금 사업이 기본소득의 성격도 좀 있다 이렇게 본다면 네, 왠지 편집을 하고요, 이 말은. 네, 혹시 그러면 안성석 작가님도 네. 저거요? 네. 지금 했던 그 같은 질문인데요. 네네네. 네, 제가 이 질문을 조금 앞에 장황하게 저의 생각도 좀 얘기하면서 드렸던 이유는 그 일본의 야마모토 쿄에이라는 교수가 제가 이제 뭐 서울시 청년수당 이런 거 뭐 연구하고 하면서 그분이 뭔가 주장하셨던 거를 봤는데 일본에서는 청년 세대가 좀 히키코모리 좀 더 니트 우리나라보다는 조금 더 뭔가 사회적인 약자를 지칭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히키코모리 세대라고 한다면 히키코모리 그 청년층이라고 한다면 그 히키코모리가 된 이유는 아동일 때부터 뭔가 가정 환경에서 어떤 사건 이유가 있거나 또 이제 학교 다니면서 뭐 이지매를 당하거나 이런 일들이 계속 이제 되면서 그 다음 이제 말씀하신 대로 공정한 출발선을 처음부터 계속 어긋나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그 히키코모리가 된 청년에게 그때 뭐 일시적인 지원을 한다 해서 그 히키코모리가 그 이후에 이제 나이를 먹어가면은 뭐 이렇게 뭐 자립이 되는 건 아니다. 그래서 계속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말하면 정말 청년 세대에 대한 지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그 대상층, 그러니까 나이를 한정하는 게 아니라 계속 전 세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도 읽혔고, 저는 좀 맞는 말인 것 같다 이렇게도 생각했어요. 그래서 뭐 일단은 지금 우리가 계속 청년 예술인 이런 자리로 또 이런 담론으로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이다 보니까 작가님에게 뭔가 젊은 모색 이런 전시에 대해서도 뭔가 감회를 여쭤봤고, 네, 이런 현상에 대해서 네, 여기서 네, 하고 싶은 말이 떠올랐네요. 그 젊은 모색을 하면서 이제 이제 좀 그만해라는 약간 그런 게 있었어요. 약간 그 젊은 작가, 창작자 뭐 이런 걸로 저는 오히려 그만 불러. 나는 이제 내가 혼자 잘 살고 싶어. 약간 그런 태도가 있고, 일단 청년에게 뭔가 집중되고 뭔가 제도가 만들어지고 하는 것도 좋지만 결국에는 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회 전반에 대한 이해도도 필요하고 크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문제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복합적인 문제고, 그리고 이 상황들을 이제 어쨌든 제 주위나 아니면 이제 같이 동시대에 같이 하고 있는 창작자 주위한테 얘기했을 때는 모든 거 이제 기대는 거에 너무 힘들고, 그리고 발언을 하면서 동시에 어떤 민간이 망가졌다고 하는데 그 민간이 망가졌으면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모든 공적인 부분에 우리가 전적으로 기대고 의지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진짜로 살아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일을 해야 된다. 미술가들이나 이제 창작하는 사람들이 이제 생각이 많고 움직이지 않고 뭔가 발언도 안 하고 이제 있을 때 그게 아니라 뭐든지 어쨌든 활동을 해야 되고 발언을 하고 이곳에서 좀 자유롭게 뭔가 활동을 하고 싶으면 이제 우리 상황을 더 좋게 만들고 싶으면 그 모색을 진짜로 이제 그런 모색들을 이제 좀 말이 그렇지만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능력을 어떻게 키울 것인지에 대해 서로가 좀 이제 얘기도 하고, 그 능력을 이 젊은 청년들이 여기서 그 능력을 키우는 것만은 사실은 이 인적 거기에 흡수되지 않기 위해서 좀 조금 더 적극적이고 더 날선 그런 행동들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기성세대들이 정해놓은 틀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그렇기 위해서는 능력이 필요하고, 그 사람들이 했던 모든 것들에 대한 것보다 뛰어난다는 게 정말 능력만의 얘기가 아니라 사실 용기 같은 거죠. 용기도 그런 거, 용기도 하고 어떤 관성에서 벗어나는 그런 행동들을 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청년관을 준비하면서도 제가 많이 느꼈던 게, 처음에 느꼈던 게 뭔가 이 젊은 청년들이 나이 있는 예전의 세대들의 행동들을 알게 모르게 답습을 하고 있는 모습을 봤어요, 저는. 그래서 제가 이 사업의 의견을 처음에 작성했을 때 우리 그렇게 되지는 말자는 게 컸거든요. 나는 그걸 발견했다. 좀 그렇게 우리는 이렇게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서 이 행사를 만들 때 예전에 그 어른들의 행동들이 뭔가 있는 사람들을 좀 보면서 이렇게 되지 말자. 그러니까 제가 주위 사람들한테 이제 좀 같은 청년들한테도 이제 그런 걸 얘기하고, 그런 용기도 사실 좀 필요하죠. 이 관계를 망치거나 아니면 이렇게 틀어질 수도 있지만, 하지만 우리는 주위의 그런 상황들을 항상 경계하면서 얘기하고 차츰 잡아나가는 그런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 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뭐 어제는 서울청년회의에서 이제 활동하시는 분들 패널로 모시고 이야기하면서 저희는 뭐 경기도의 일종의 거버넌스다라고 얘기했지만, 그쵸. 처음부터 순탄치 않았고, 작가님 말씀하신 대로 뭐 이러저러한 불편한 상황이나 좀 우려감 그런 속에서 지금 오늘 이 시간까지 온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전시 분과장으로 활동하시게 돼서 작가님은 실제 이제 전시 기획까지 하게 되셨잖아요.
근데 작가님이신데 이렇게 전시 기획도 하시고 사실은 지금 카메라 장비도 작가님은 이렇게 촬영도 하시고 이따가 또 다른 곳에 촬영도 하신다고 하고 요즘에 제가 오늘 준비하면서 보니까 엔잡러라는 말이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근데 뭐 멀티플레이어 이런 말 또 뭐 생소한 말은 아니죠. 다 저희들 모두 이렇게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까 태림님도 처음에 소개해 주실 때 크리티컬 운영자라고 소개해 주시면서 이번에 그 뭐 위험 활동도 얘기해 주셨고 그리고 또 공부하시는 내용도 있고 여러 가지 활동을 겸해서 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 뭐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뭐 적응을 하셨나요? 뭐 뭔가 불편한 게 있나요?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전문성이 떨어지는 건 아닌가 그런 우려하시는 것도 있으신가요? 저요? 네. 저부터 얘기할까요? 네. 제가 갑자기 떠오른 게 있어서 네. 아까 그 얘기가 맥락을 좀 이어나가자면은 저는 이 어떤 예산 얘기를 할 때 젊은 사람들이 사업 계획한 거 예산을 얘기할 때 여기는 이거를 좀 녹여가지고 뭐 이렇게 인건비를 하고 저는 그게 너무 싫거든요. 좀 정당하게 일하고 싶어요. 정당하게 일하고 그걸 바꿔서 정당하게 저의 그 노동력과 그걸 인정받으면서 생활하고 싶은데 뭐 제도가 안 되는 것도 있긴 하지만 그 단어를 알게 모르게 자기가 계속 사용한다는 거는 되게 거부감이 들어요. 네. 그거 연관돼서 엔잡러에 관련된 것도 저는 일을 하면서 정당하게 제 노동으로 돈을 벌고 정상적으로 생활을 하고 싶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저 공부도 많이 하고 연습도 많이 하고 경험을 쌓으면서 제가 하는 이런 영상 촬영 일이나 편집이나 하는 것들을 이제 정상 범주 안에서 좀 만들어 나가는 거죠. 일상 일로 사회 전반을 봤을 때. 그러니까 안성석 작가이기 때문에 이걸 일을 주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냥 이거 할 때는 이런 노동자로서 영상 제작하는 노동자로서 이제 자격을 갖추고 이제 능력을 갖추고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일을 했을 때 좀 완성되지 않나 엔잡러 뭐 그런 것도 삶의 어떤 살아나가는 방향성인 것 같아요. 지금 제 위치에서 봤을 때. 저도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정당한 노동의 대가 이런 말씀 해주셔서 사실 홍태님 이번에 위원 되시기 전에는 현장소통 소위원회 활동하시면서 이렇게 뭐 창작 기준이라든가 아티스트 피 이런 거에 대해서도 관심 되게 많이 갖고 계시고 뭐 SNS에도 그런 활동을 많이 공유를 해주셔서 많이 봤거든요. 네, 이런 거 같이 근데 그게 또 잘 되고 있나 궁금하기도 하고 네, 이어서 질문 드린다면 같은 질문. 그 살림살이 어떻게 만드냐라는 질문이 처음에 있었던 거죠. 네, 엔잡러와 네, 그게 결국 살림살이 문제인데 그 정부에서 이렇게 문체부에서 이제 매년 단위로 항상 예술인 실태 조사 하잖아요. 근데 이제 뭐 항상 안 바뀌는 지표인데 뭐 최근 지표로서 통계치 나온 게 제 기억에 예술인들이 이제 다양한 장르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연평균 수입을 내니까 한 1,200만 원 정도 되고 그리고 그걸 따져보면은 이제 예술인 중에 이제 72%는 월 100만 원도 못 버세요. 그러니까 예술 활동만으로. 네. 그 예술 활동만으로 100만 원을 못 버시는 분들이 72%이기 때문에 100만 원으로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 N 잡을 할 수밖에 없죠. 뭐 저 같은 경우도 뭐 최근에도 저는 이제 뭐 편의점 알바도 하고 뭐 연구원으로 연구 일을 하기도 하고 단기적으로 뭐 여러 가지 일을 해요. 여러 가지 일을 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획을 세울 수가 없어요. 왜냐면 제가 하는 일들은 다 단기적인 것들이기 때문에 6개월 지나면 끝나고 3개월 지나면 끝나고 뭐 편의점 일도 뭐 계속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가게가 리모델링 한다고 하고 별별 다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글 쓰는 일도 네. 원고료가 나오죠 물론. 그 원고료 몇십 년 동안 오르지 않는 그 원고지 200장 원고지 매당 뭐 5,000원, 7,000원, 만원 네, 편차도 굉장히 크고 쓰다 보면 진짜 굴욕적으로 느낄 때가 많은데 그런 말도 안 되는 돈 받고 글 쓰고 그렇게 비정기적으로 들어간 걸로 꾸역꾸역 살다 보니까 계획을 세울 수가 없어요. 계획을 세울 수 없다는 게 사람이 인생을 설계해 나가는데 되게 큰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한국 사회에서 또 신용도 안 쌓이고 여러 가지 뭐 신용카드를 발급받는다든지 뭐 그 쓴다든지 그런 것도 어렵잖아요. 대출을 받는 것도 힘들고 그래서 이번에 예술인 복지단에서 이제 예술인 금고 그런 것도 생긴 거고 그런 건데
그러니까 그래서 아까 또 잠깐 얘기했지만은 결국은 그 예술인을 이제 사회 구성원으로서 다 포괄해가지고 사회보장 체계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조금 더 좀 상황이 나아질 수 있는가, 그래서 그런 고민들을 좀 많이 하게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살림살이 문제 다음에 여쭤보신 게 뭐였죠? 뭐 아까 현장소통소위원회 얘기도 하고 표준계약서 아티스트피 그런 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 여쭤보신 거죠? 네, 정당한 노동 대가 이런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아티스트 피도 생각이 나서 많이 그런 거에 대해서 뭐 공청회 활동도 하고 해서, 근데 이게 또 실제 현장에서 잘 적용이 되나? 그게 이제 공정보상 담론인데 진전되고 있는 것도 있고 진전되지 않고 답보되고 있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진전되고 있는 걸 좀 예를 들어보자면은 뭐 다양한 이제 광역문화재단들이라든지 뭐 기초문화재단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많이 생겼고, 그리고 그런 문화재단들에서 이제 예술가를 지원을 할 때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제 많은 곳들이 이제 예술가들의 어떤 입장에서 사업들을 재설계하고 그 과정에서 이제 아까 말한 그런 부분들, 뭐 그런 공정보상에 관련된 부분들이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반영될 수 있게 하는 것들이 많이, 저는 그래도 4, 5년 전에 비해서 많이 개선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뭐 표준계약서 체계를 꼭 하게 한다든지, 그리고 예산 안에서 뭐 자기 뭐 기획비라든지 그런 걸 책정할 수 있게 한다든지, 네. 뭐 최근에 그 서울문화재단 그런 부분에서 되게 또 많이 진일보한 모습을 보여줬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도 이제 중앙정부 기관이다 보니까 광역이나 기초자치단체랑 약간 그 기금 운용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한계가 있어요. 여러 가지 한계가 있어가지고 뭐 서울문화재단만큼 그렇게 유연하게는 변화를 못하고 있는데, 그나마 분단에는 그나마 조금 나아진 거는 만약에 제가 사업을 신청을 하잖아요. 제가 사업 신청자인데 원래는 사업 신청자가 자기 기획비를 책정 못했어요. 그쵸, 몇 년 네, 전까지만. 그랬는데 지금은 거의 다 바뀌었는데,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내가 사업 신청자이지만은 내 사업에 내가 기획을 뭔가 참여를 하면은 자기 기획비를 책정할 수 있게 다 바뀌었어요. 네. 그 몇 개 사업은 그게 안 됐었는데 내년부터는 그것도 다 한번 훑어내가지고 자기 기획비 책정할 수 있게 다 바뀌었거든요. 한 내년부터는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원래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안 된 게 몇 개 있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은 좀 나아진 부분인데, 답보되고 있는 거는 역시 문체부에서 2014년부터 지금까지 6년 동안 계속 질질 끌고 있는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랑, 그리고 작가 보수제, 원래 작가 보수제도였는데 지금은 창작대가 기준이라고 그러죠. 그건데 표준계약서는 뭐 그냥 제가 봤을 때 그냥 어느 정도 잘 돼서 보급이 됐어요. 그 이미 보급이 됐는데 그거는 뭐 조금씩 고쳐나가면 되는 문제이고, 뭐 근본적으로 뭐 태생적인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없는데, 그 아티스트피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는 그 요율 체계를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체부가 아직 그 제대로 된 그라운드를 못 만들고 있고, 그것도 의지도 없어 보여요. 왜냐면 최근에 작년 12월에 국립현대미술관에서 뭐 몇 주년 전시를 열었는데, 네, 거기 네. 참여한 작가들이 뭐 하루로 치면 아티스트피가 뭐 몇백 원밖에 안 되고, 뭐 그 뉴스에 크게 나왔었잖아요. 네. 국정감사에도 나오고. 그래가지고 문체부가 그때 부랴부랴 뭐 이렇게 뭐 해보려고 신용은 했는데, 올해 3월인가 4월인가 한번 그때 그 문제 관련해가지고 이제 자문을 받는 자리를 한번 갔어요. 근데 가봤더니 진행한 게 없는 거예요. 연말에 분명히 뭐 해달라 이거 바꿔야 된다 이거 얘기했는데 그대로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이거 그대로냐고 화를 냈더니 코로나 때문에 아무것도 못했대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냥 손 놓고 그냥 지지부진이 있는 상황인데, 이거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원래는 그때 3, 4월인가 그 자문회의 갔을 때 3개월 안에 수정한다. 지금 개선해달라고 현장에서 말한 부분들 개선해달라고 그랬는데 지금 3개월 지났거든요. 근데 별 묵묵부답이고 그래가지고 이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뭐 저뿐만 아니라 예술 현장에 있는 다양한 분들이
좀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뭐 코로나도 있고 네. 예술인 고용보험법 문제도 있고 뭐 예술인 권리보장법 문제도 있고 해서 사안이 많아가지고 좀 뒤로 밀리고 있는 상황이긴 한 것 같아서 좀 안타깝기는 해요. 그 부분들은. 네, 미술관에서 이제 참여하는 작가에 대한 인건비도 그런데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사실 원고료에 있어서도 굴욕적이라고 표현해 주셨잖아요. 그런 거에 있어서도 어떤 기본적인 틀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또 드네요. 약간 또 뭔가 번외 질문이기도 한데 그러면 안성숙 작가님은 이런 거를 이제 또 마침 또 지금 얘기 나온 그런 미술관에서 국립미술관에서 참여도 하셨으니까 뭐 불편함 없이 잘 그런 대우랄까? 잘 괜찮으셨나요? 약간 그게 약간 기획자의 역량에 따라 좀 달라지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아티스트 피가 그때 당시만 해도 2019년도 기준으로 뭐 책정된 게 예산이 있었는데 그 기준을 따르지 않고 그 몇 년 전 거 더 이것보다 더 나은 상황에 제도의 기준에 맞춰서 해주셨어요. 그래서 원래는 뭐 50만 원 뭐 이랬다면 네. 그때는 해도 250만 원 이런 이 정도로 차이가 났더라고요. 여기도 더 깎였는지는 잘 그냥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기획자의 재량으로 뭐 작가들을 조금 더 유리한 기준으로 좀 해주셨고 그리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모든 전시에 준비하는 기금 전시하는 이제 준비하는 그 부족하긴 하죠. 네. 창작 인건비가 이제 안 나오죠. 그 재료비 따지고 하고 따지면 이제 너무나 이제 부족했었던 거는 사실이죠. 아, 네. 여기 상상 캠퍼스가 비행기가 지나가서 나중에 보시는 분들이 좀 소음이 무엇인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비행기 지나가는 소음이라는 점. 그러면은 작가님 이번에 경기청년관에서 이제 전시 기획 지금 하고 계신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만 대중이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전시 기획하고 계신데 이런 활동하시면서는 괜찮으신가요? 이것도 같은. 네, 이거 이틀 동안 뭐 축제를 한대요. 근데 그 전시를 하는 거 소모적인 거 진짜 싫어해서 그러니까 전시한다고 예전에 공장미술 때처럼 이제 막 작품들 이렇게 막 하고 하는 그게 얼마나 그게 정말 초라하고 굴욕적인지 알거든요. 그게. 심지어 그때는 어떤 일도 있었냐면 제가 2012년도에 첫 공장미술을 했는데 아, 네. 그때 엄청 그게 전시장 같지도 않은 그 창고 같은 곳에다가 네, 그렇죠. 네. 그때 심지어 또 어느 날은 비가 왔어요. 설치하는 날 네. 비가 왔는데 작품 운송하시는 분이 이제 비가 오니까 그 캔버스를 이동해야 되는데 그 캔버스로 비를 가리면서 이렇게 손으로 들고 이렇게 이동하는데 그때 당시에 책임자가 진짜 그 이 행사를 만든 당사자가 그걸 보고도 그걸 아무런 말도 안 하고 그냥 이걸 오히려 빨리빨리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이거는 아닌데 그거는 아닌데 막 정말 와 그런 생각이 집에 가득했던 것 같고 네 그런 상황들을 많이 겪었었고 그리고 그 잘못으로 다시 돌아오자면 지금까지 그 10년 동안 뭔가 그렇게 존칭과 그 호칭은 이게 극진히 이게 높여 보이지만 실제로 존중도 별로 없고 그런 걸 하면서 아 이게 진짜 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서 아 이거 정신 차려야 되겠다 정신 차려야 되고 그리고 내가 지금 어떤 현재 상황이 어떤지 좀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어서 이제 그때 작년을 기준으로 이제 주위 사람들한테도 같이 이제 얘기를 우리 상황을 얘기하고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될지 좀 얘기를 나누는 것 같아요. 네. 이 라운드 테이블 공통 질문이기도 한 것 같은데, 그러면 도대체 예술인의 자립은 뭔가? 지금 라운드 테이블을 약간 미술 쪽으로 이제 했으니까 미술인에게 있어서 자립이 뭔가? 홍대림님 같은 경우에는 올해 심의위원을 하시기도 했으니까, 나름 개인적인 주관이라 할지라도 그 자립이 뭔지 어느 정도 생각하시고 아무래도 심의에 임하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안성숙 작가님은 제가 질문을 먼저 드리진 않았지만 사실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서 아, 나름 이런 식으로 이런 게 자립이다 생각하고 이렇게 활동하고
하고 계시구나라고 제가 이제 깨달았거든요. 네, 두 분 중에 그럼 도대체 자립이 뭔가 먼저 좀 이어서 말씀해 주실 분 먼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그냥 자립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 그대로를 사용했을 때 저는 자립은 불가능하다고 솔직히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엄밀한 그 의미에서의 자립은 예술인에게 자립이 말하는. 예. 이건 예술인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다 마찬가지인데 특히 예술인에게는 더더욱이 자립은 정말 쉽지 않은 것이고 하면 좋은데 너무나도 더 어려운 게 예술인에게는 자립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자립이 결국은 뭐 이번에 심사할 때도 보면은 자립이라고 하는 게 뭐 단체를 만드시거나 네. 아니면 뭐 그런 일종의 창업 같은 거를 하시거나 네. 아니면 뭐 작업실 같은 거를 만드셔가지고 내가 이거를 어떻게 운영할 거고 그 와중에 뭐 성인 대상으로 뭐 클래스 같은 것도 운영을 해가지고 뭐 소득 구조를 만들겠다 뭐 이런 게 뭐 자립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지원 사업에서 말하는 뭐 자립은 뭐 그 정도 선에서 저희가 이해를 해야죠. 뭔가 스스로 돌 수 있는 힘을 그래도 만들려고 노력은 하고 있고 그게 성공할지 실패할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시도들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것인데 근데 과연 우리가 자립이라는 게 자기가 스스로 물리적으로 쓰는 거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그게 단어 그대로 쉽지 않은 거는 사람이 혼자 쓸 수 없거든요. 같이 서는 거지 혼자 쓰는 건 전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사회 안에서.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아까 제가 계속 뭐 오늘 얘기와는 좀 너무 벗어난 얘기일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계속 뭐 청년 얘기면 청년 얘기, 자립이면 자립 얘기 그런 얘기 할 때마다 결국 우리가 전체 사회 안에서 어떻게 같이 고민하고 서로 합의를 만들어가고 합의를 해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해나가는 게 자립하는 것도 결국 서로 합의해나가고 합의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을 저희가 충분히 만들어내지 못하면은 얘는 좀 자립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지원해줘보자 해가지고 지원해줘봐도 자립 못해요. 그러니까 일단은 필요하니까 그런 지원 사업들을 통해가지고 자립을 장려하긴 하지만은 한편으로는 그렇게 장려한 자립이 진짜 그 단어 그대로 자립할 수 있는 저변을 우리가 함께 만들어 나가는 것도 예술계 내외에서 다 같이 그거에 대한 관심도 같이 기울여야 진짜 자립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뭔가 저희들의 이런 이야기도 좀 그런데 보탬이 된다면 참 좋겠네요. 네. 작가님은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말씀하신 대로 이제 혼자 일어나는 거는 정말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 저는 이제 공동체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 젊은 모색 때 전시했던 것도 이제 공동체에 대한 거고, 또 물침대에서 했던 것도 내 물침대에 앉았을 때 옆에 누가 앉으면 같이 출렁대거든요. 같이 출렁대면서 우리 공동체 같이 한 곳에 있다는 걸 경험하게 하는 그런 장치였는데. 혼자 자영 어떻게 해요? 자영업자가 아무리 혼자 하면 혼자 성공하는 것도 이제 무리겠고 같이 이 업계에 있는 사람들 같이 뭔가 이걸 하는 사람들끼리의 그 안전 장치와 여러 가지 제도의 뒷받침이라던가 그런 게 아니면 정서상으로도라도 그렇고 모든가 이게 주위 사람들의 같이 이제 됐을 때 진짜로 이제 그런 가능성이라도 이제 희망이 보이는 건데. 글쎄요. 저는 이제 간판 공간을 준비하는 공간에 간판을 달아야 되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자리 신청서를 냈거든요. 사실 저 돈을 줄까 말까 좀 진짜 줄까 이거 현도 줄까 했는데 네. 주셔가지고 300만 원짜리 간판을 달았어요. 바깥에다가 큰 거 달았는데. 일단 도움이 되지만 사실 간판 달았다고 해서 제가 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이제 어느 정도 그래도 이걸 통해서 뭔가 어떤 살짝의 가능성을 이제 꿈꿨지만 이제 지금까지 활동으로서는 알죠. 이게 자립의 어려움을. 네. 어쨌든 말씀하신 거에 되게 공감하고. 근데 이제 그 자립이 뭐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주제로 나오긴 했지만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자립은 꿈도 못 꾸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자리 얘기하면서 이제 코로나 생각도 나고, 그리고 이제 코로나 전국 안에서 이제 예술인들이 어떻게 그럼 또 버텨 나가야 되냐 그 생각이 또 자연스럽게 들었는데, 근데 저는 이제 뭐 그런 생각이 연동이 되면서 한 가지 떠오른 걸 또 잠깐 얘기를 드리면은, 네. 이번에 코로나 때 제가 진짜 뼈저리게 느끼는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은 지금 예술인들 긴급 지원한다고 이것저것 만들어지는데, 하나 예를 들면은 지금 문체부에서 추경 나와가지고 그 역사 일에 없었던 공공미술 사업 지금 지자체에다가 다 풀려가지고 하고 있잖아요. 그거 다 말렸는데 기재부에서 일자리 사업 하겠다고 머릿수 만들어진 것만 생각하고 말도 안 되게 만든 거거든요. 그거 뭐 이제 광역자치단체 돈이랑 그 문체부 추경 돈이 합치면 950억이 넘어요. 역대급 돈이 지금 전국에 뿌려져가지고 졸속으로 공공미술 만들어질 것 같은데, 그 예산의 절반은 뭐 절반이 됐든 3분의 1이 됐든 자재비로 나갈 거 아니에요. 뭐 사업비. 그러니까 실제로 작가들한테 가는 돈은 한 달러치 뭐 프로젝트 하나당 1인당 한 37명 들어가니까 몇백만 원 될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게 사업에 지원이 되는 게 아니고 예술인한테 직접 지원이 됐으면은 그 자재비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 진행비로 들어가는 비용들 다 예술인한테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더 많은 사람들 지원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술인한테 직접 지원은 안 하고 자꾸 사업에 지원을 하려고 그래요. 물론 그게 여러 가지 경제 선순환 효과도 만들어내고 뭐 여러 가지, 그리고 법적인 행정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예술가 직접 지원 안 하는 건 알겠는데, 근데 코로나 같이 지금 긴급한 상황에서 예술가를 지원하는 패러다임에 대해서 고민을 하지 않고 계속 이렇게 졸속으로 사업 위주로 계속 지원하는 거를 하려고 한다고 한다면, 물론 예술인복지재단 통해 가지고 예술인 직접 지원한 걸 하긴 하지만은 그 외의 사업들도 결국은 예술인을 직접 지원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거 안 하는데 이게 과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면 계속 물음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공공이 예술을 지원을 할 때 예술인을 지원을 하는 게 결국 예술을 지원하는 거다라는 좀 패러다임에 대해서 좀 대대적인 변화를 이룰 필요가 있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이 요즘에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 또 그런 생각이 많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인 것 같네요. 뭐 작가님 말씀해주신 대로 저도 작년에 이 사업에 이제 지원을 해서 서류 면접 심의까지 받고,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서류 심의만 있었지만,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때 한 5명인가 몇 명이 이렇게 같이 들어가서 면접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자립준비금이라고 하지만 뭔가 우월성을 증명해야 되는 것처럼 면접장의 분위기가 좀 그랬던 것 같고, 그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실제로 거기 이제 뭔가 나왔던 제가 받은 질문은 아니지만 정말로 이게 뭔가를 만든 다음에 이게 뭐 상품성이 있는지, 그러니까 자립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해석한 질문을 들었고, 그리고 이제 면접 끝나고 나서 나 여기서 본 거 말하지 마 이렇게 하면서 가시는 분도 봤거든요. 그러니까 뭐 처음 생긴 사업이니까 여러 그 입장차가 있기는 하겠지만, 내가 받을 수 있을까? 뭐 내가 이거 하는데 이거 뭐 줄까? 그리고 약간 이건 사실 뭐 소득을 증명하고 그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약간 좀 뭔가 가난하고 나 아직 자립 못한 예술인, 부족한 예술인이 이거를 말해야 되는 건가? 막 이런 분위기가 좀 있었던 것 같아서, 사실 저도 그런 거에 대한 문제 의식도 있고, 또 저도 뭐 이런 관심이 있다 보니까 계속 이어져서 지금 이 자리를 기획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두 분 같이 또 심의도 하셨던 입장으로서 또 이야기도 해주시고, 직접 참여하면서 올해 같이 경기 청년관 만들어가는 예술인으로서 같이 이야기하니까 너무 좋았던 것 같고, 또 보시는 분들은 어떻게 느끼셨을지 모르겠지만 좀 장르를 이렇게 미술 쪽으로 해서 하니까 더 심도 있는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혹시 좀 뭔가 뭐 재단에 건의하는 걸 수도 있고, 뭐 또는 같이 하는 예술인이 어떤 사회 커뮤니티에 대한 뭐 이야기일 수도 있고, 마지막으로 좀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은 한 번씩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네.
그렇게 갈게요. 네. 뭐 힘든 시기고 뭐 청년들도 어려움을 겪는 건 알지만 좀 청년들한테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좀 자성에 좀 뭔가 답습하지 좀 약간 그런 안 좋은 거는 좀 답습하지 말자 좀 그리고 요즘에 젊은 꼰대도 있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런 안 좋은 거는 좀 악습을 좀 버리고 따라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좀 그렇고 진짜 보기 힘들고 그런 문화, 그런 같은 비슷한 또래지만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에 굉장히 놀란 적이 꽤나 있었고 요즘 활동하면서 저 그런 거를 좀 반성했으면 좋겠고 이제는 그래도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열린 사회라고 생각하거든요. 한국이 좀 한국에 있고 한국에서 활동하는 게 좋은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성이 있고 뭔가 해도 변화를 뭔가 해도 너무 닫힌 사회라고는 생각이 들진 않아요. 그래서 뭔가 그런 걸 계속 생각할 수 있고 이제 그런 곳에서 저는 계속 열심히 활동하면서 그런 가능성을 좀 꿈꾸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동의가 되는 생각이었고요. 네. 예, 그 경기 청년관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러 오는 자리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뭐 잘 모르지만 아직 경기 청년관이 어떻게 기획이 되었고 어떻게 해나갈지는 잘 모르고 앞으로 지켜보면 알게 되겠지만 네, 맞아요. 근데 이제 대략 어떤 필요의식을 통해 가지고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고민되고 있겠구나는 그냥 느낌적으로 감은 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도 하나 이거 관련해 가지고 생각이 들면서 마무리하고 싶었던 얘기는 제가 아까 뭐 초반에 뭐 청년 관련 얘기할 때 자꾸 청년 얘기 많이 할 때 약간 초친한 얘기를 했지만은 사실 그래도 저는 그 제가 아직은 당사자인 나이 구간에 있기 때문에 제도 안에서 그 청년 관련된 문제도 중요하기에 어떻게 풀어야 될까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거는 제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일을 시작을 하면서 이 예술이 안에서도 이 청년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까는 고민을 하고 있고 그걸 어떻게 해야겠다라고 좀 계획도 잡아놓은 게 있긴 해요. 근데 그건 뭐였냐면은 그게 이제 저는 나중에 경기 청년관이라든지 그리고 뭐 다른 지역에 저런 성격의 그런 관들이 생긴다면 다 연계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술인은 어쨌든 그 중앙정부기관이잖아요. 중앙정부기관이고 그리고 그 서울뿐만 아니라 이제 전국의 모든 그 지역들이 다 포괄될 수 있는 지원을 하는 곳인데 청년 사업 같은 경우는 청년 지원하라는 얘기가 이제 정부에서도 많이 나오니까 예술위에서도 청년 지원하는 그 트랙이 하나 생겼어요. 그 지원 이름이 뭐였더라? 그러니까 예술위에서 한 번도 지원금을 받지 않은 예술가한테 뭐 300에서 500, 뭐 1000에서 2000 정도 지원해주는 사업이 작년인가 생겼어요. 몇십억짜리가. 근데 그 사업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예술인들의 각종 사업들을 다 걸어 모아봤더니 청년 관련된 예산이 한 100억 정도 돼요. 다 걸어 모으니까. 근데 그 예산들을 다 누가 만들었어요? 청년이 아닌 분들이 만들었죠. 다 계획하고. 그래서 저는 이미 그 정도 버젯이 있다면은 그 청년 관련된 사업들에 대해서 당사자 입장에서 한번 다시 재검토해보고 네. 그 심지어 그거에 대해서 이제 뭐 얼마 전에 뭐 이 자리에 오신 것 같긴 하지만은 서울시에도 그 청년 조례를 통과시켜가지고 청년 자율 예산제를 돌리고 있잖아요. 그거 제가 알기로 500억 정도 규모라고 하는데 청년 참여 자율 예산제인 건데 그게 청년 참여 예산제. 그래가지고 예술이 같은 경우도 이제 각 지역별로 이런 참여할 수 있는 예술인 단체 단위가 있다면은 그런 분들의 어떤 대표자들을 뭐 한두 분씩 다 이렇게 모셔가지고 저희 예술이가 돌리고 있는 기존 청년 사업들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재설계도 하고 그 재설계에 따라가지고
예산을 어떻게 이렇게 배치를 하고 어떻게 투여를 하고 어떻게 사용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당사자들이 얘기하는 참여 예산제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걸 사실 제안을 했었어요. 2달 전에. 근데 여러 가지 저희가 임기가 올해 5월 달에 시작을 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이미 절반 정도 지나가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올해는 하기 힘들겠더라고요. 근데 임기 안에 될지는 모르겠으나 좀 그런 청년 소위원회 같은 거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전국에 있는 청년 예술인들이 직접 그런 참여 예산 관련된 문제들을 직접 참여를 하면서 안성석 작가님이 아까 뭐 능력에 관련된 얘기도 하셨잖아요. 경험과 그거 중요하거든요. 그런 능력과 경험을 계속 키워나가야지만 그들이 그 경험을 토대로 예술 현장에서 또 기여를 하고 자신의 예술 창작을 또 활발하게 만들어나고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그 기회 자체가 지금 거버넌스 형식으로 잘 안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버넌스를 예술위원회도 만들어야 되고 각 지역에 있는 뭐 광역이나 기초 단위에 있는 여러 가지 재단이나 예술 전체 차원에서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링크가 되면은 뭐 수도권 외 지역뿐만 아니라 수도권 안쪽 이제 대한민국 전체 예술 전체 행정실 안에서 좋은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 청년 세대들이 계속 나이를 먹어가면서 예술 현장에서 뭔가 중추적인 역할을 해나갈 때 지금과는 또 다른 모습으로 활동을 해나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답습을 하는 게 아니라 앞 세대가 했던 것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나중에 해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간이 걸리겠지만 말씀해주신 대로 그런 방법들 그리고 초반에 안상석 작가님이 말씀해주신 대로 사실은 뭐 설문조사를 통해서 거기에 이제 의견을 쓴다든가 여러 가지 창구들을 통해서 거버넌스일 수도 있고 이렇게 같이 해나가면 참 좋겠네요. 그러면 마칠 시간이 돼서 인사드리는데 초반에 여기 상상 캔버스 오시면서 그 할아버지 말씀하셨어요. 제가 문득 생각이 드네요. 저희도 저희 아빠도 여기 나왔어요. 여기 아 진짜 여기서 하서 이런 그리고 이렇게 세대의 기억이 묻어 있는 이곳에서 저희도 이제 그러면 더 이제 청년을 벗어나서 더 나이가 들어서 서로 몇십 년 전에 우리가 여기서 지금 여기 공론장을 이렇게 이야기했었지 마스크 쓰고 그렇게 회자를 하는 미래가 있으면 좋겠네요. 네. 마지막으로 저희가 네. 이거 청년관 하면서 좀 신기하고 좀 재밌었던 점이 경기문화재단에서 이 TF 구성을 이제 하면서 이 민주적인 절차를 하고 싶은 사람 손 들어가지고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권한을 주고 이렇게 한 거거든요. 저는 되게 그게 신기했어요. 네. 뭘 믿고 이렇게 이 사람들을 근데 또 생각해 보면 감사하기도 했어요. 그게 이런 권한을 이렇게 준다고 해서 그 점이 되게 신기하고 재밌고 감사함도 느꼈고 물론 첫 행사라서 이게 되게 잘 안 돼요. 이게 그리고 네. 민주적인 절차를 통하다 보니까 조금 이제 시간도 걸리고 막 어디로 내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고 막 이상한데 막 빙빙 돌고 있긴 한데 그런 점이 그래도 예전과는 다르게 뭔가 다른 스테이지로 뭔가 가고 있다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쭉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네. 맞아요. 저희가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된 예술인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중간에 뭐 이제 그만하시는 분도 있고 아무래도 자발적으로 했지만 처음에 어떤 틀이 있어서 특히 뭐 예를 들면 뭐 서울문화재단의 그런 거버넌스처럼 한 달 활동비가 정해져 있고 나름 뭐 또 면접을 거쳐서 이렇게 활동할 예술인들을 뽑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한 게 아니라서 상당히 고초가 많고 태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활동이 아직 알려져 있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제 작가님이 준비하시는 전시 비롯해서 10월 말에 아무래도 이제 공개가 되고 온라인으로도 또 이제 공개가 될 거라 조금씩 그런 과정이 좀 노출이 되면은 말씀하신 대로 다른 예술인들도 그리고 저희들도 더 뭔가 참여의 의지가 더 생기고 뭔가 아이디어도 생겨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마무리할까요? 네. 그럼 네, 감사합니다.